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6.25 한국전쟁. 다들 아시다시피 6.25의 초반 전세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밀리는 형국이었으나 인천 상륙작전으로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빼앗긴 남한 땅만 되찾았을 뿐 아니라 그대로 38선을 넘어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눈앞에 거의 도착해 이제 북진 통일로서 6.25 한국전쟁이 끝나기 직전 대규모 중공군이 투입되면서 다시 우리는 밀리기 시작했죠. 따라서 중공군 투입은 6.25 한국전쟁에 있어서 인천 상륙작전에 이은 두 번째 전쟁의 분수령이었는데요. 중공군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 유엔군 및 국군과 싸웠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공격에 밀리고 또 반격했는지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공세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중공군의 1차 공세입니다. 우리 국군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치고 올라가자 안보상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이 중공군을 투입시켰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기적으로 중공군은 일찌감치 압록강을 넘어 우리 한반도 땅에 이미 주둔 중이었습니다.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평양 공격을 시작할 즈음 1950년 10월 중순 이미 30만 명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투입된 중공군의 정식 명칭은 중국인민지원군이었습니다. 정규군이 아닌 지원군임을 표방했는데 이는 전쟁이 더 확대되기를 원치 않는 당시 국제정세를 반영한 것이었고, 소련이 중국을 지원해주겠다느니 많으니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확신을 주고 있지 않아서 마오쩌둥은 중국 정규군을 투입하면 정치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정규군을 투입시킨다고 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말장난인 게 말은 지원군이라 해놓고 병력은 중국 정규군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공군 사령관은 중국 군부의 넘버 2였던 펑도하이. 역사 돋보기 국공내전 시리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펑도하이는 대장정 당시 마오쩌둥 가장 가까이서 함께한 동지였으며 대장정 이후에는 홍군과 그리고 중일전쟁 때는 팔로군의 실질적인 리더였습니다. 중일전쟁이 끝나고는 5개의 야전군으로 이루어진 중국인민해방군 중 제1야전군에 해당하는 서북야전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중국군의 넘버 1이었던 주던은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사실상 중국 군부의 실권을 발휘하는 사람은 넘버 2였던 펑도하이였습니다. 다만 한국에 투입하기로 했던 병력은 제4야전군 중 13평단이 주력 부대였는데요. 제 야전군은 동북의 만주 지역에 주둔 중이던 동북야전군이었습니다. 펑도하이는 중국의 서북 지역을 책임지는 서북야전군의 사령관이었고 동북야전군에 해당하는 제4야전군의 사령관은 린비아오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린비아오는 국공내전 당시 국민당군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전공을 세운 명장 중의 명장이었는데 아무리 펑도하이가 중국 군부의 넘버 2였어도 제4야전군의 병력을 투입시키는 마당에 왜 제4야전군의 사령관인 린비아오가 아니라 제1야전군의 사령관인 펑도하이가 한국으로 왔을까요? 린비아오는 한국이 군대를 투입시키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린비아오의 전쟁 반대로 그간 린비아오를 총애하던 마오쩌둥은 급격하게 린비아오에게 실망했으며 마오쩌둥의 눈에 벗어난 린비아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는 소련으로 도주해버렸죠.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평양을 공격하고 있을 때 30만 명의 13병단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었고 압록강 밑에 이 한반도 서쪽의 최북단에 있는 산맥 중에 동서로 이어져 있는 적유령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13병단은 압록강을 넘어 적유령 산맥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걸 전혀 모르고 있던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 함락 후 계속 북쪽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중공군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메가더에게 보고가 갔으나 메가더 원수는 중공군이 투입되어봤자 얼마나 투입되겠냐, 그리고 중국군은 불과 몇 년 전에 일본군을 상대로도 고전했던 병력이고 우리 미군은 일본군을 이긴 병력인데 상대가 되겠느냐며 중국군을 아예 무시하고 계속 북진을 지시했죠. 압록강 방면 북진을 하고 있던 부대는 우리 국군의 6사단이었습니다. 적유령 산맥에 중국군이 숨어있다는 걸 모르는 채 우리 국군 6사단은 적유령 산맥을 지나쳐 이제 압록강 코앞까지 도착합니다. 동쪽에서도 거의 두만강에 도착한 상태였죠. 평안북도에 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적유령 산맥 바로 밑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 국군 1사단의 사단장 백선엽 장군이 중국군 포로 1명을 잡게 되어 신문하는데 그 포로는 불과 얼마 전 국민당군 소속의 병사였으나 국공내전에서 국민당군이 패배하면서 강제로 공산군이 되어버렸던 병사였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중국군 포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술술 다 말해줬는데 이때 백선엽이 벌써 중공군이 이 한국 땅에 와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때 시점이 10월 24일이었고 그간 적유령 산맥에 숨어있던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적유령 산맥을 나와 공격을 감행한 게 바로 다음 날이었던 10월 25일이었습니다. 중국은 동부전선보다는 서부전선을 더 심각하다고 여겼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왕조와 한국의 왕조가 싸우면 항상 메인 전장은 서부전선이었습니다. 중공군이 1950년 10월 25일부터
서부전선에서 압록강까지 오려는 국군과 유엔군을 저지하려고 했던 전투가 중공군의 1차 공세였습니다. 1차 공세에 투입된 중공군 30만 명의 제4야전군의 13병단은 총 6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1개 군만 동부전선으로 가서 동부전선에 있는 유엔군과 국군이 나중에 서부전선 지원 오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5개 군이 평안북도 운산 희천 라인을 향해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희천에는 또 철도가 지나가거든요. 운산 희천 라인에는 국군 1사단과 6사단이 있었는데 중공군의 급격한 공격에 놀래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1950년 10월 25일부터 평안북도 운산군 온정리에서 중공군 13병단의 제40군의 공격을 받아 시작한 온정리 전투가 중공군 투입 후의 첫 전투입니다. 문제는 이 운산 희천 라인에 있던 우리 국군은 각 연대별로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정리에는 6사단 2연대만 있었죠. 연대 하나에 중공군 40군의 3개 사단은 너무 많은 병력이었어요. 국군 6사단의 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장군은 운산 온정리에 지원 연대를 보내주었는데 곳곳에 중공군 병력들이 매복 중이었고 지원을 간 연대들도 중공군의 기습을 받았죠. 여기가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중공군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을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주일 전부터 적유령 산맥에 숨어있던 중공군은 국군과 유엔군의 배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요 요지에 주둔 중이어서 우리 국군이 중공군의 매복을 받으면 중공군의 병력이 실제 병력보다 더 많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군은 연대별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으니 국군 6사단 7연대였습니다. 국군 6사단 7연대는 가장 북쪽으로 치고 밀고 올라간 부대였고 중공군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채 중공군의 첫 공세가 시작한 10월 25일 다음날 26일 7연대는 초산 방면에서 압록강까지 도착했습니다. 이때 7연대의 이대용 대위가 압록강에 물을 수통했다는 유명한 사진이 있죠. 문제는 후방의 운산 희천 방면에서 중공군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압록강 바로 앞에 뚝 떨어져 있던 6사단 7연대가 고립되고 만 겁니다. 국군 6사단의 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장군은 홀로 압록강에 가 있는 7연대가 무사히 철수할 수 있도록 퇴로 확보에 주력을 쏟습니다. 김종호 장군은 7연대에게 어떻게든 뒤로 후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6사단 7연대는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중공군의 매복 공격을 받아가며 죽을 힘을 다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온정리를 지키던 6사단 2연대도 온정리를 빼앗깁니다. 6사단은 10월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온정리 탈환전에 나서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한편 중공군 13병단의 40군이 온정리를 공격하는 동안 13병단의 39군이 운산 시내를 향한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운산에는 국군 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주둔 중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전면전은 1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중공군의 특기 중 하나가 항상 퇴로부터 차단해 포위를 합니다. 이미 중공군 제30군은 철저한 포위망을 만들어 놓았기에, 그리고 중공군의 병력을 유엔군에서 과소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공군 제39군의 포위 공격에 국군 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미 제1군단의 군단장 밀번 소장은 피해가 커지자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철수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죠. 하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어요, 후퇴 말고는. 그렇게 어떻게든 꾸역꾸역 후퇴하면서 유엔군과 국군은 청천강 라인까지 철수합니다. 아까 압록강에 홀로 톡 튀어나와 있다가 죽음의 철수를 했다던 6사단 7연대의 경우 3,500명 중에서 800명만 살아서 무사히 돌아왔죠. 이렇게 1950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공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려던 유엔군과 국군을 온정리 전투와 운산 전투에서 저지하며 청천강까지 밀어낸 전투를 중공군의 1차 공세라고 합니다. 사실 중공군 입장에서 철수하는 유엔군과 국군을 더 추격해서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는데 공격을 갑자기 멈추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면서 자취를 감추었는데요. 이는 중공군이 고질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심각한 보급 부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겨울이 시작할 시점이라 보급품도 더 많이 필요했는데 중공군은 심각한 보급 문제로 더 이상 공세를 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항상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외적이 우리나라 침입하면 보급 문제에 시달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유엔군 지휘부가 착각을 합니다. 중공군이 정규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군의 정규군이 아니라고 그냥 북한군과 섞여있는 중국인 출신의 용병 정도 아니냐며 과소평가하고 메가더는 청천강으로 후퇴한 유엔군과 국군에게 중공군이 또다시 공격하면 어떻게 방어하고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하라고 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압록강을 향해 진격하라는 진군 명령을 내립니다.
중공군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우선 단점은 화력과 장비, 무기의 질이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장비 무기와 비교하면은 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준이 낮았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전에서 싸우는 무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수준이 낮았죠. 그래서 미군의 장비와 무기를 중공군이 노획을 해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의미가 없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가 아직은 경제력이 탄탄한 국가가 아니었고 이제 갓 정부가 수립된 신생 국가였기에 심각한 보급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중국은 청나라 멸망 후 군벌의 시대 20-30년, 중일전쟁, 국공내전을 연이어 겪으면서 경제가 파탄나 있었기에 보급 능력 면에서도 경제력의 차이가 미국과 상대도 안 됐죠. 그래서 그들은 없는 살림에 싸울 수 있는 전략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중공군의 장점이었습니다. 중공군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싸웠고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이 미군에게는 너무나도 익숙지 않았던 겁니다. 중공군의 전술하면 생각나는 건 인해 전술인데요. 많은 분들이 중공군은 사실 인해 전술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인해 전술은 중공군의 전술 중 하나였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어쨌든 물량으로 덤빈 것도 맞긴 맞으며 우리 국군에 비해서 그 군사력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하지만 유엔군과 국군을 실질적으로 괴롭혔던 중공군의 전술은 게릴라전과의 유격전이었습니다. 미군 역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든 독일군이든 게릴라전을 상대한 전적이 많았지만 중공군처럼 거의 모든 전술을 비상식적이게 게릴라전으로만 수행하는 부대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중공군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은 홍군과 팔로군 시절 국민당군 및 일본군을 상대로 열세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언제나 산악지역으로만 움직이며 게릴라전을 수행해왔기에 사실 게릴라전 및 유격전으로는 중공군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공군은 제대로 된 길을 거의 지나지 않고 항상 산악으로만 행군하고 다니니까 미군도 처음에 중공군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죠. 1차 공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유엔군과 미군을 청천강까지 밀어낸 중공군. 하지만 더 추격해도 되는데 중공군은 느닷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며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이는 보급 문제 때문이었는데 우선 보급과 병력을 충당한 뒤에 더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중공군의 사령관 펑더화이는 보급 및 병력 충당 외에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죠. 게릴라전 외 중공군의 주특기이며 펑더화이의 장기인 유인전이었습니다. 펑더화이는 중일전쟁과 국공내전 시절 유인전을 통해 부족한 병력에도 대군인 일본군과 국민당군을 수차례 이긴 큰 전적을 낸 적이 많았거든요. 펑더화이는 1차 공세에 당황한 유엔군과 국군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중공군을 무시하며 대대적으로 반격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펑더화이가 원하는 곳까지 유인하면 산에서 튀어나와 유엔군과 국군을 완벽하게 포위하여 섬멸할 작전이었던 거죠. 펑더화이의 계략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분명 중공군의 1차 공세를 맞아놓고도 메가더는 중공군을 대단히 얕봤습니다. 분명히 대규모 정규군이 들어온 게 아니라 부대 몇 개 들어와 북한군을 도와주는 수준일 것이며 중공군의 1차 공세 때 국군 1사단과 6사단 그리고 미 제1기병사단이 입은 피해는 기습으로 인한 피해였다면서 이 청천강까지 밀린 유엔군과 국군에게 다시 진군 지시를 내렸습니다. 원래 메가더는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 11월 내에 전쟁을 끝낼 생각이었는데 유엔군과 국군이 청천강까지 밀리면서 이번에 12월 내에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엔군 공세를 크리스마스 공세라고 합니다. 메가더는 세 방면에서 크리스마스 공세를 기획했는데 우선 서쪽 해안가의 평화지대를 따라 미 1군단이 북상하고 중부지방으로는 미 9군단이 북상해 압록의 가운데 부근인 초산과 해산진 일대까지 나아가는 것이었고 마지막 국군의 2군단이 가장 동쪽에서 낭림산맥을 따라 위로 쭉 북상해서 압록강과 두만강 경계지역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진 계획이 좋죠. 이에 대해 중공군 펑더화이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지난 중공군 1차 공세 영상 때 한국전쟁에 처음으로 투입된 30만의 13병단은 총 6개의 군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펑더화이는 6개의 군을 각각 2개의 군씩 3방면에서 올라오는 유엔군과 국군의 진격을 막도록 했습니다. 그중 가장 정예병들을 동쪽이 우리 국군 맞는 데 투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공군은 유엔군보다 국군이 더 약하다고 판단해 국군부터 빠르게 진압한 후 국군을 제압한 중공군 부대가 청천강보다 아래로 남진해 유엔군의 퇴로를 차단시켜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과 가운데에서 유엔군을 상대하는 중공군은 의도적으로 지는 척하며 유엔군을 더 북상시키는 게 목적이었죠. 6개의 군이라고 하니까 적어 보이지만 중공군 6개의 군은 총 30개의 사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답니다.
결코 적은 병력이 아니었죠. 메가더가 원했던 공세 시작 날짜는 11월 15일이었으나 이제 겨울이라 보급품들이 많아 다소 지연되었고 크리스마스 공세는 11월 24일부터 본격 개시되었습니다. 공세를 시작한 지 겨우 하루 후 11월 25일부터 그간 산속에 숨어있던 30만 명의 중공군이 각 방면에서 일제히 유엔군과 국군을 덮쳤습니다. 역시나 가장 격전지는 우리 국군 2군단이 향하고 있던 쪽이었습니다. 국군을 상대하던 중공군은 38군과 42군이었는데 이 중 38군이 최정예 부대로 구성되어 있던 부대였습니다. 중공군 38군과 42군은 평안남도 덕천과 영환 일대에서 국군 2군단 소속의 국군 7사단과 8사단을 그대로 포위해버렸습니다. 중공군 38군과 42군은 약 7만 명, 국군 7사단과 8사단은 각각 1만 명씩 총 2만 명이었기 때문에 이건 답이 없었습니다. 서쪽과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공군은 미군을 하루 정도 유인한 후 26일경에 가장 서쪽에서 치고 올라갔던 미 1군단을 평안남도 박천 일대에서 중공군 50군과 66군이, 가운데로 치고 올라갔던 미 9군단을 평안남도 영변과 구장 일대에서 중공군 39군과 40군이 포위하였습니다. 이 중 역시 피해가 가장 컸던 건 동쪽 루트를 버텼던 우리 국군 2군단이었고 우리 국군 2군단은 속수무책으로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국군 2군단을 붕괴한 중공군 최정예 부대는 곧장 청천강 남쪽으로 진격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꼼짝없이 미 1군단과 미 9군단 전부 포위되게 생겼기에 빠르게 후퇴합니다. 국군을 와해시키고 청천강 남쪽으로 진군하던 중공군 38군은 11월 27일 청천강의 군우리라는 곳을 공격합니다. 군우리에는 미군 제2보병사단과 튀르키예 여단이 있었습니다. 군우를 빼앗기면은 이 펑더화이의 큰 그림대로 크리스마스 공세 나갔다가 돌아오는 미군도 완벽하게 포위되어 섬멸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군우리 전투에서 튀르키예 여단이 맹활약을 합니다. 심지어 튀르키예 여단이 잘못된 길로 가느라 중공군에게 포위되기도 했는데 포위된 상황에서도 분투하여 방어에 성공했고 11월 29일까지 분투, 결국 중공군은 군우리를 뚫지 못했죠. 전투 도중 튀르키예 여단의 피해가 점점 커지자 타흐신 야제즈 여단장은 병사들에게 이 희생은 수백 명의 터키 형제들의 목숨과 군대를 패배해서 구할 수 있다며 사기를 고취시켰고 튀르키예 여단은 총검 돌격으로 백병전을 감행하면서까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전투에 있었던 한 미군 군의관은 이처럼 대단한 장교와 병사들의 조직력은 처음 본다고 회고할 정도였죠. 튀르키예 여단이 군우리를 성공적으로 지켜준 덕분에 그나마 크리스마스 공세 나갔다가 돌아오는 유엔군들이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역시 철수하는 곳곳에서 중공군의 매복을 받으며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군우리 전투 덕에 돌아갈 곳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었죠. 크리스마스 공세에 나섰던 미 1군단, 미 9군단, 국군 2군단은 병력의 절반을 잃었으며 그제서야 중공군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한 메가더는 유엔군과 국군에게 청천강을 포기하고 전부 평양까지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평양으로 내려가는 와중에도 중공군의 끈질긴 매복과 추격으로 계속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1차 공세 때와는 달리 중공군의 2차 공세 때는 또 어디 숨어들어가 자취를 감추지 않고 계속 중공군을 평양으로 철수한 유엔군과 국군을 추격하며 압박했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은 완전히 사기가 꺾어버려 메가더는 이 상태에서 더 싸워봤자 피해만 늘어날 것 같다며 유엔군과 국군에게 평양도 버리고 임진강까지 후퇴해서 방어라인을 다시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고 12월 3일에서 4일 그렇게 유엔군과 국군은 평양에서 떠납니다. 중공군은 12월 6일 평양을 탈환했죠. 평양에서 나온 유엔군과 국군은 12월 23일에서 24일경 임진강에 방어라인을 구축해냅니다. 195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청천강 전투에서 시작해 중공군의 평양 탈환 그리고 임진강까지의 유엔군과 국군의 철수를 중공군의 2차 공세라고 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